황금사자그룹, 골든라이언그룹계, 연례자선 갈라디너는 언제나처럼 서울의 밤하늘을 압도하는 화려함 속에서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과 부가 총집결하는 이 행사의 정점에는 단 한 사람, 그룹의 최연소 총재 강태규가 있었다. 그는 차가운 얼음으로 조각한 듯한 완벽한 외모와 그보다 더 냉철한 카리스마로 제국을 통치했다. 그의 감정은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드러난 적이 없었으며 사업적 결정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 그 자체였다.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태규는 크리스털 연단에 서서 무감각한 어조로 그룹의 사회 환원 성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하객들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 이 자선 행사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과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객석을 훑었다. 지루함이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볼룸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의 소리 없이 열렸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없는 등장이었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즉각 그쪽으로 향했지만 그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태규의 연설을 방해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규의 연설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끊겼다. 그의 시선이 입구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칠흑 같은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비되어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의 가장 유능한 수석 리스크 분석가 하유진이었다. 그녀는 한때 태규의 오른팔이었고 그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었으며 누구도 몰랐던 그의 유일한 여자였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불청객의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심장을 찌르러 온 것과 같았다. 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수백 쌍의 눈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연단 위의 한 남자, 강태규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열정 넘치던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전사처럼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곧 그녀의 옆으로 향했다.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아이. 검은색 작은 턱시도를 입은 아이는 대략 5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간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당당하게 마주했다. 태규는 연설을 완전히 멈췄다. 볼룸 안의 공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이며 저 아이는 또 누구인가? 강태규의 연설을 감히 중단시킨 저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태규의 경호팀장인 최 실장이 조용히 움직이려 했지만 태규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유진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처럼 당당하게,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다. 연단. 그리고 그 위에 선 남자, 강태규. 그녀는 자신과 아이에게 길을 열어주는 하객들 사이를 유유히 통과했다. 마침내 그녀가 연단 몇 걸음 앞에 멈춰섰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태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5년 만의 재회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그리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와 알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강태규는 연단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관자놀이의 혈관이 미세하게 고동쳤다. 5년 전 그녀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사라졌다. 그룹의 1급 기밀을 경쟁사에게 넘기려 했다는 혐의. 태규는 직접 그녀를 해고하고 추적을 명령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나타났다. 하유진. 태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설용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볼륨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경호팀은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놓고 아이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떠나 망설임 없이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연단 계단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남자 강태규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규가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아이의 눈, 아이의 코, 단호하게 다물린 입술.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았다. 아이의 얼굴은 강태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완벽하게 복제해 놓은 것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흔적, 그의 핏줄. 아이를 본 순간 총재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강태규의 표정이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모든 위험을 통제해왔던 그의 완벽한 세계에 이 작은 아이라는 변수가 모든 것을 뒤흔들며 등장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에 가장 깊은 곳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볼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총재의 저런 표정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냉혈한으로 알려진 강태규가 한 아이를 보고 충격에 휩싸인 모습.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왜 총재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유진은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규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반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지만 이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강태규 씨. 아니, 강 총재. 오랜만이네요. 당신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왔어요. 태규의 시선이 아이에게서 떨어져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어렸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혼란. 내년이 감히 무슨 짓을.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유진의 목을 부러뜨릴 것 같은 기세였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을 똑 닮은 저 아이 앞에서 유진은 그의 살기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강민호. 올해 5살이에요. 그녀는 태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보다시피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볼륨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터져나가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태규의 얼어붙었던 표정이 이번에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연단을 주먹으로 내리치려다 간신히 참았다. 대신 그는 경호팀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최 실장, 뭐 하고 있어? 당장 저것들을 치워. 카메라 전부 압수해.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발악했다. 볼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유진과 아이에게 접근하려 할 때 유진은 민호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연단 위로 던졌다. USB는 태규의 발치에 떨어졌다. 거기 당신이 5년 전에 찾던 배신자의 증거가 들어있어요. 태규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그의 시선이 USB로 향했다. 5년 전 사건. 그것은 단순한 기밀 유출이 아니었다. 그의 목숨을 위협했던 정적들의 쿠데타 시도였고 그는 하유진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민호를 해치려는 자들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강태규 씨. 이건 거래 제안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태규는 유진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날 협박하는 건가? 태규가 낮게 읊조렸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 아들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유일한 상속자를 지키기 위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택은 당신이 해요. 경호원들이 유진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태규가 다시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볼룸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태규는 연단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유진을 지나쳐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작은 아이 민호 앞에 섰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는 태규의 살벌한 기세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태규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자신과 똑 닮은 눈. 하지만 그 눈빛은 하유진의 것이었다. 강인하고 꺾이지 않는 눈빛. 그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들어 아이의 뺨에 대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태규의 심장을 찔렀다. 태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쁜 사람. 그는 평생 그렇게 불려왔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을 불렀다. 행사 종료해. 모든 언론 통제하고 여기 있는 하객들 전부 함구시켜.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그게 누구든 황금사자의 적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다시 유진과 민호를 바라보았다. 당신들, 나 따라와. 이것은 초대가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하유진은 자신의 목적이 절반은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가자, 민호야. 아이는 태규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를 따랐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자선 파티는 그렇게 한 아이의 등장과 함께 최악의 스캔들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태규는 자신의 제국으로 자신의 과거에서 온 두 불청객을 이끌고 들어갔다. 그의 얼어붙었던 표정 뒤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태규의 전용 리무진은 도시의 불빛을 차갑게 가르며 달렸다. 방금 전에 아수라장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듯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차량 내부는 완벽하게 방음되어 있었고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차체는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 움직이는 요새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태규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와 아이였다.
강민호는 긴장이 풀렸는지 하유진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소리였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맞은편 남자를 향해 있었다. 강태규. 5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태규는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으로 아까 유진이 던진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지만 모니터의 빛을 받아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5년 전의 기록, 그가 애써 묻어버렸던 과거의 진실이었다. 그날의 지옥 같던 기억이, 잊고 싶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5년 전 하유진은 황금사자 그룹의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27의 나이로 그룹의 핵심인 리스크 관리팀 최연소 팀장이 되었다. 그녀의 분석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었고 그녀의 예측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다. 강태규가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그룹의 총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절반 이상이 하유진의 날카로운 전략 덕분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머릿속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파트너였다. 치열한 전략 회의가 끝난 늦은 밤, 총재실에 단둘이 남아 마시던 위스키 한 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종류의 열정과 야망을 확인하던 순간들. 강태규는 그의 얼음 같은 세계에 유일하게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 바로 하유진이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불꽃처럼 격렬했다. 아무도 믿지 못했던 강태규가 유일하게 자신의 등을 맡겼던 여자. 하유진은 그의 냉혹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고 태규는 그녀의 강인함 속에 감춰진 여린 마음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황금사자 그룹이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사랑은 치명적인 약점일 뿐이었다. 갈등은 태규의 총재 취임 직후 가장 치열했던 경영권 다툼 속에서 폭발했다. 그의 숙부이자 그룹의 실세였던 강일환 부회장. 그는 호시탐탐 태규의 자리를 노렸고 태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유진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일환은 교묘한 함정을 팠다. 그룹의 MA 관련 1급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되었고 모든 증거가 하유진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태규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유진을 총재실로 불렀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그녀를 향한 태규의 시선은 지옥의 불길처럼 차가웠다. 내 짓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태규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서명이 담긴 위조된 이메일과 자금 이체,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강일환이 완벽하게 조작한 증거들이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유진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규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가 최소한의 조사는 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는 그녀를 너무나 쉽게 버렸다. 그녀는 그날로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사랑했던 남자. 총재실을 나온 유진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강태규의 아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는 자신이 강일환의 표적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진실을 아는 그녀를 살려둘 리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을 추격하는 의문의 차량들을 따돌리며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석 능력을 동원해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했고 불타는 차 안에서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들을 남겨두었다. 세상은 하유진이 기밀 유출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리무진이 거대한 철문 앞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태규의 펜트하우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였다. 태규는 노트북을 덮었다. USB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강일환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유진이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억울하게 내쳤다는 진실은 강태규의 얼어붙은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차가 멈춰 섰다. 경호원들이 문을 열었고 태규가 먼저 내렸다. 그는 잠든 민호를 안고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거대하고 차가운 박물관 같았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가득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태규의 삶 그 자체였다. 최 실장, 아이 방을 준비해. 그리고 아무도 들이지 마. 태규의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사용인이 조용히 유진과 민호를 안내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순순히 따랐다. 잠시 후 유진은 거실로 돌아왔다. 민호는 임시로 마련된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거실에는 강태규 혼자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동요가 느껴졌다. 5년 전, 왜 변명하지 않았지? 태규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차갑게 울렸다. 유진은 그의 뒤로 다가갔다. 변명했다면 믿어줬을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당신은 이미 날 배신자로 낙인 찍었어요. 내 말은 들리지 않았겠죠. 태규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유진을 향했다. USB의 내용은 사실인가?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사실이에요. 난 배신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숙부 강일환이 꾸민 짓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난 거지? 5년이나 지나서 복수라도 하러 온 건가? 태규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해야 했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복수? 그런 걸 생각할 여유 따위 없었어요. 난 민호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강일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민호의 존재를 눈치챘어요. 최근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5년 전 날 죽이려 했던 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다. 그들이 날 찾았다는 건 곧 민호도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유진이 다시 태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절대 흘러내리지 않았다. 난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거래를 하러 온 거예요. 강태규 씨, 당신에게는 황금사자의 힘이 있으니까 당신 아들을 지켜줘요. 강태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5년 전보다 더 강인해져 있었지만 동시에 더 절박해 보였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아이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5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자신의 앞에 섰다. 강태규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잡으려다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그런 말들은 그에게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다. 대신 그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강일환, 그자가 확실한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USB 마지막 파일. 어제 내가 확보한 자료예요. 그들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어요. 아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죠. 그제야 태규는 자신이 USB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노트북으로 향했다. 그의 손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진실이 아닌 현재의 위협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강태규의 손가락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다. 하유진이 언급한 마지막 파일, 음성, 기록, 최종 따메사이라는 불길한 이름의 파일이 열리고 있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야경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밧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태규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의 숙부 강일환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가 유령처럼 돌아왔다고? 5년 전에 확실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쯧쯧, 실수를 했군. 목소리는 전화를 통해 녹음된 듯 약간의 왜곡이 있었지만 그 특유의 교활한 어조는 숨길 수 없었다. 곧이어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회장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일환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이, 그렇군. 태규놈의 핏줄이라. 하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소름 끼치는 희열이 담겨 있었다. 유령은 성가시고 그 핏줄은 치명적인 약점이지. 유령과 약점, 둘 다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마. 이번에는 사고사로 위장해. 완벽하게.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강태규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강일환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핏줄은 치명적인 약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약점이라 칭하며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목소리. 태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펜트하우스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그의 얼어붙었던 표정은 이제 분노라는 용암을 감춘 화산처럼 위험해졌다.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포트리스 프로토콜을 발동해 이 건물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한다.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 데이터 송수신까지 완벽하게 통제해. 그의 명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강일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태규는 하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거래인가? 내 아들을 미끼로 내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유진의 계산된 연극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의심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미끼, 내 목숨과도 같은 아이를 미끼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난 당신에게 보호를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에요. 민호를 지킬 힘이 당신에게 있으니 그 힘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러 온 거지.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태규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서울 시내의 GPS 지도가 떠 있었다. 강일환의 부하들이 일주일 전부터 날 미행했어요. 난 그걸 알고 있었고 역으로 이용했죠.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운 분석가에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차량 중 하나에 추적 장치를 심어뒀어요.
지금 그들은 인천의 한 버려진 창고에 모여 있죠. 아마도 날 처리할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확대했다. 붉은 점이 깜박이고 있었다. 태규는 유진의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5년 전과 변함없이 치밀하고 대담했다. 위험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상대의 수를 읽으며 다음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이 여자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보석을 제 발로 차버렸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감상은 사치였다. 최 실장. 태규가 다시 인터컴을 연결했다. 지금 보내는 좌표. 인천에 버려진 창고다. 내부에 누가 있는지,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전부 파악해. 생포가 원칙이지만 저항하면 전부 처리해. 그의 목소리에는 비정한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그의 제국을, 그의 핏줄을 위협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요? 유진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미끼일 뿐이에요. 강일환처럼 교활한 자가 자신의 핵심 전력을 그렇게 쉽게 노출할 리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추적할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흘린 꼬리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분석은 언제나처럼 핵심을 찔렀다. 태규는 유진을 노려보았다. 그럼 당신의 계획은 뭐지? 이렇게 내 펜트하우스에 숨어서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그의 말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숨지 않아요. 하지만 적을 상대하려면 적을 알아야죠. 그들은 날 미행한 게 아니었어요. 날 이용한 거지. 무슨 뜻이지? 태규의 미간이 좁혀졌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들은 내가 오늘 이 갈라 파티에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날 것도 그들은 내가 당신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린 거예요. 그녀의 말은 충격적인 가설이었다. 왜,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태규가 말을 잇는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같은 생각이 스쳤다. 도청기, 두 사람이 동시에 내뱉었다. 태규는 즉시 최 실장에게 펜트하우스 전체의 보안 스캔을 지시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거실 벽의 스크린에 스캔 진행 상황이 표시되었다. 유진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갈라 파티에서 민호가 잠시 내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있어요. 어떤 친절한 직원이 아이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잠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비인가 송신장치 발견, 위치는 아이의 방이었다. 태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와 유진은 동시에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호는 여전히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갈라 파티에서 메고 있던 작은 백팩을 집어들었다. 태규가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아이의 작은 장난감 자동차, 물티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곰 인형 열쇠고리가 나왔다. 태규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인형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인형의 배를 누르자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한 전자기기가 만져졌다. 젠장. 태규의 입에서 짓씹는 듯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강일환의 부하들은 유진을 미행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해 자신들의 눈과 귀를 적의 심장부, 이 펜트하우스 안에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태규와 유진의 모든 대화, 모든 계획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녹음 파일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네가 여기 오기 전에 확보한 거야.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안다는 건 몰라. 하지만 태규의 시선이 거실의 통유리 창으로 향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지. 바로 그때였다. 펜트하우스의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태규의 전용 엘리베이터. 오직 태규의 생체 인식으로만 작동하는,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시도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시스템을 강제로 해킹하려 하고 있었다. 거실의 메인 콘솔에 오브라이드라는 붉은 글자가 격렬하게 전멸했다. 위협은 더 이상 인천 창고에 있지도 전화기 너머에 있지도 않았다. 위협은 바로 그들의 문 앞까지, 아니, 그들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적들은 자신들의 도청기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즉시 2차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태규는 자신의 재킷 안쪽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유진에게도 예비 권총을 던져주었다. 다룰 줄은 아나? 유진은 망설임 없이 총을 받아들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5년 동안 잠만 자고 지낸 건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태규는 잠든 민호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핏줄, 자신의 약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태규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거래를 원한다고 했지. 어디 전쟁은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 보자고. 엘리베이터에 오버라이드 경고등이 붉은 번개를 내뿜듯 전멸했다. 강태규의 펜트하우스는 건물의 최상층 3개층을 사용하는 거대한 요새였고 전용 엘리베이터는 그의 지문과 홍채 인식 없이는 1층 로비에서조차 호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그 모든 보안을 뚫고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강제로 엘리베이터를 상승시키고 있었다. 최 실장, 상황, 태규가 이어피스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총을 든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즉각 유진과 민호가 잠든 방 입구를 가로막아 섰다. 총재님, 알 수 없는 외부 세력이 메인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1분 이내로 펜트하우스에 도착합니다. 최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 너머로 총성과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일환의 부하들은 인천의 창고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도 동시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도청기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한 즉각적인 플랜 B, 빌어먹을. 태규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이 철옹성 같은 집이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 이렇게 쉽게 뚫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진. 아이 데리고 패닝룸으로 가. 태규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그의 서재 깊숙한 곳에는 어떠한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비밀 대피소가 있었다. 싫어요. 유진이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잠에서 깬 민호를 다묘로 감싸 안고 침대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민호야, 이건 그냥 게임이야. 엄마가 이길 때까지 여기서 숨어 있는 거야.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눈물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권총을 고쳐 잡았다. 당신 혼자 저들을 막을 수 없어요. 저들은 5년 전의 그놈들이에요.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아는 자들이라고. 그녀의 눈이 태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들이 노리는 건 민호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당신이 막아도 결국 민호는 위험해져요. 같이 싸워야 해요. 그녀의 말에 태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도망치라고 명령해야 할 여자가 자신과 함께 총을 들고 서 있었다. 5년 전 그가 배신자라 낙인 찍고 버렸던 그 여자가 지금 그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의 등 뒤가 아닌 그의 곁에 서려 하고 있었다. 좋아, 후회하지 마. 태규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대신 내 지시에 무조건 따라. 딩동. 엘리베이터에 도착을 알리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지옥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거실 중앙의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태규와 유진은 각각 거실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열렸다. 지금이다. 태규의 외침과 동시에 섬광탄이 거실을 하얗게 불태웠다. 크악.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오려던 검은 복장의 괴한들이 눈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완벽하게 무장한 용병들이었다. 태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기둥 뒤에서 뛰쳐나가며 정확한 사격을 가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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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펜트하우스를 뒤흔들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이 총알에 맞아 산산조각 났다. 유진 역시 반대편 기둥에서 뛰쳐나와 괴한들의 측면을 공격했다. 그녀의 사격은 태규처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이고 망설임이 없었다. 괴한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황금사자 그룹의 총재가 이런 무자비한 전투 기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둘만 있는 게 아니야. 흩어져서 아이를 찾아.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다. 그들의 목표는 태규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이였다. 괴한 2명이 태규의 사선을 피해 아이 방 쪽으로 달려들었다. 안 돼. 유진이 그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총을 쏘았지만 그들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진의 눈에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현대미술 작품이 들어왔다. 강태규. 12시 방향. 조각상. 유진이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5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이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며 만들었던 비상 프로토콜의 암호였다. 12시 방향 조각상은 특정 위치의 바닥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함정을 의미했다. 태규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목시계의 버튼을 눌렀다. 크아. 아이방으로 돌진하던 괴한들의 발밑에서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며 두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머릿속을 읽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적들은 만만치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2번째 무리가 쏟아져 나왔다. 태규와 유진은 다시 기둥 뒤로 몸을 숨겼고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젠장, 끝이 없군. 태규가 탄창을 갈아 끼우며 으르렁거렸다. 최 실장, 지원은 어디까지 왔나? 30초. 30초만 버텨주십시오. 30초라. 유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아까 쓰러진 괴한이 떨어뜨린 소형 폭탄이 보였다. 그들은 이 펜트하우스를 통째로 날려버릴 작정이었다. 태규 씨,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태규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붉게 전멸하는 폭탄의 타이머, 남은 시간은 10초였다. 도망칠 시간도 해체할 시간도 없었다. 태규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유진을 낚아채듯 끌어안고 거실에서 가장 두꺼운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장식장 뒤로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이 유진의 위를 완벽하게 덮었. 유진은 그의 품 안에서 거칠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쥐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 창이 산산조각 났다. 폭풍 같은 바람이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거실을 휩쓸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태규는 유진을 감싼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뜨거운 파편이 그의 등을 찢고 지나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잠시 후 지옥 같던 폭발이 멈췄다. 태규가 유진을 덮고 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그의 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먼지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다. 유진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남자. 5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가 총재님, 최 실장과 중무장한 경호팀이 깨진 유리창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살아남은 괴한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거실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민호는 침대 밑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괜찮아, 민호야. 괜찮아. 엄마가 이겼어. 유진은 아이를 부서져라 애프지 않았다. 태규는 피를 흘리는 등을 기둥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일환이 보낸 용병들, 소형 폭탄까지 동원한 살해 시도.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핏줄을 향한 명백한 전쟁 선포였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은 아이를 안은 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철옹성 같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철창에 갇힌 셈이었다. 태규는 최 실장에게 명령했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 생존자는 강일환이 배우라는 걸 자백하게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그는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옷은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래는 아직 유효한가? 태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내 아들이 안전할 때까지, 그리고 5년 전의 진실을, 당신의 숙부가 죗값을 치를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는 유진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잠든 민호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이제부터 여긴 전쟁터다. 그리고 우린 함께 싸워야 할 유일한 동맹이지. 폭발의 상처는 펜트하우스의 물리적인 파괴보다 그곳에 머무는 세 사람의 마음에 더 깊게 새겨졌다. 강태규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그의 펜트하우스는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강일환이 그곳을 알고 있고 한 번 뚫렸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그날 밤 피가 멎지 않는 등을 움켜쥔 채 최 실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났다. 황금사자 그룹이 소유한 수많은 은신처 중에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 강원도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벙커형 빌라였다. 이곳은 에레보스라 불렸으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완벽한 요새였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은 태규의 통제하에 위성으로만 이루어졌고 반경 5km 이내는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사유지였다. 이 강제적인 고립은 세 사람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빌라는 호화로웠지만 본질은 감옥이었다. 거대한 방탄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것은 아름다운 숲이 아니라 탈출할 수 없는 푸른 감옥이었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 속에서 강태규는 자신이 5년간 외면했던,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두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움직이지 마요.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는 태규의 상처 입은 등을 소독하고 있었다. 폭발 당시 그녀를 감싸 안았던 그의 등은 파편에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마취도 거부한 채 고통을 이겨내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유진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확했다. 그녀는 고통을 주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듯했다. 5년 전에도 그랬죠. 유진이 붕대를 감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은 늘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어. 피하는 법을 몰랐지. 그래서 더 잔인해졌고. 태규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소독약이 살을 파고드는 쓰라림보다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가 그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그것이 치료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강제적인 동거는 강민호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펜트하우스의 끔찍한 폭발은 5살 아이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다. 엄마, 불이야, 무서워. 유진은 매일 밤 아이를 달래며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규는 서재에서 강일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가 방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 방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민호는 태규를 보자 울음을 그치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태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를 다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무표정하게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시끄럽군,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민호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왔다. 아저씨는 왜 맨날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이 태규의 심장을 찔렀다. 화가 나 있다? 그는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운 사람이었다. 난 화나지 않았어. 그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거짓말. 엄마가 그랬는데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거래요.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태규의 심장 부근을 가리켰다. 여기가. 태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프다. 하유진이 저 아이에게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유진이 달려나왔다. 민호야, 여기서 뭐해? 그녀는 태규를 경계하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태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데이터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얼음벽에 아주 작은 아이의 손가락이 금을 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 요새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태규에게 황금사자그룹의 모든 정보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당신 숙부를 잡으려면 그의 돈줄을 알아야 해요. 난 당신의 장기말이 아니에요. 파트너로서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태규는 망설임 끝에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을 그녀에게 부여했다. 그녀의 두뇌는 5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태규의 정보팀이 몇 달 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강일환의 비밀 계좌와 유령 회사들을 단 며칠 만에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리스크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리를 읽는 전략가였다. 밤이 깊어졌다. 민호가 잠든 후 빌라의 거실은 두 사람의 전쟁터가 되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위로 수백 개의 데이터가 별처럼 떠다녔다. 유진과 태규는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각자의 분석을 쏟아냈다. 강일환은 그룹의 건설 부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규모는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에요. 유진이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태규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건 무기밀매 중개인들의 명단이잖아. 그가 낮게 읊조렸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강일환은 황금사자 그룹을 발판 삼아 그보다 더 큰 검은 돈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예요. 5년 전 그가 당신을 제거하려 했던 건 단순히 총재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내가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던 거군. 태규가 씁쓸하게 말했다. 유진은 데이터를 넘겼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죠. 난 그의 자금 흐름을 눈치채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날 배신자로 만들고 제거해야만 했던 거예요.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5년간의 증오와 원망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적을 등지고 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공감대, 즉 생존과 정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가 코너에 몰리고 있군. 태규가 데이터를 보며 결론 내렸다. 우리가 그의 돈줄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걸 그도 곧 알게 될 거야. 펜트하우스 습격은 시작에 불과했어. 유진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더 대담하고 더 무자비해질 거예요. 민호를 노리는 것도 단순한 약점 제거가 아니라 당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니까. 그날 새벽 태규는 잠든 민호의 방 앞에 섰다. 아이는 악몽을 꾸지 않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방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을 물리고 직접 그 자리를 지켰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용감한 어머니가 잠든 이 공간을 지켜야 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5년 만에 그리고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뜨거운 감정으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것은 벽뿐만이 아니었다. 그 자신의 일부였다. 에레보스의 공기는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원도 산맥의 고요함은 이제 위협적인 침묵으로 변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강태규와 하유진은 지난 며칠간 강일환의 거대한 검은 제국을 해체하기 위해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들의 공조는 5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쥐가 코너에 몰리면 가장 세게 물어뜯는다는 것을. 그가 움직일 겁니다. 오늘 밤이 될 것 같아요. 유진이 홀로그램 스크린에 떠있는 작은 흐름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강일환이 관리하던 해외 계좌 3개가 동시에 동결됐어요. 우리가 그의 돈줄을 거의 다 차단했다는 신호죠. 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태규는 빌라의 통제실에서 방탄유리창 너머의 어두운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유리에 비쳤다. 5년 전의 냉혈한 총재가 아닌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위험하고 예민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최 실장, 최종 방어선을 준비해. 적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숲의 어둠처럼 낮게 깔렸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빌라의 보안 시스템에 첫 번째 경고가 떴다. 총재님, 반경 5km 이내 열감지 센서 다수 포착, 최소 20명 이상의 무장 인원입니다. 최 실장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서울 본사에서 긴급 주주총회 소집 공지가 떴습니다. 강일환 부회장이 총재님의 직무 정지 및 퇴임안을 발의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강일환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용병 부대를 보내 태규의 핏줄인 민호를 제거하고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태규를 끌어내려 황금사자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선택했다. 유진, 민호를 데리고 패닉 룸으로 가. 이번엔 명령이다. 태규가 권총을 장전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거역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패닉룸은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법이죠. 민호는 내가 지켜요. 당신은 이 전쟁을 지휘하세요. 그녀는 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쾅! 빌라의 외벽이 흔들렸다. 그들은 단순한 총기가 아닌 군용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강일환이 무기 밀매상들과 거래하며 얻은 최신의 장비들이었다. 최 실장, B팀은 나를 따른다.
A팀은 유진과 민호의 안전을 확보해 태규가 포효하며 통제실을 뛰쳐나갔다. 빌라 내부는 순식간에 붉은 경고등과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울 황금사자그룹 본사의 이사회실, 거대한 스크린에 강일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해외에 머무는 척 위성으로 연결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총재 강태규가 황금사자 그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강태규가 5년 전 하유진을 부당하게 해고한 서류, 그리고 갈라 파티에서 찍힌 강민호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가 보이십니까? 강태규 총재가 5년간 숨겨온 사생아입니다. 그는 이 아이와 그 아이의 어미인 배신자 하유진에게 홀려 그룹의 자금을 유용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규를 지지하던 이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일환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금 총재로서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강원도 에레보스에서는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민호를 안고 빌라의 환기구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다. 5년 전 태규와 함께 이 빌라의 도면을 검토했던 기억을 더듬었다. 엄마, 무서워. 민호가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 민호야. 이건 세상에서 가장 큰 숨바꼭질이야. 우리가 이기면 아저씨가, 아빠가 우릴 찾아낼 거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었다. 당. 태규와 최 실장의 B팀은 빌라 중앙 로비에서 적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적들은 펜트하우스에서 만난 용병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특수부대원들이었다. 총재님, 이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입니다. 강일환이 돈으로 사들인 개인 군대입니다. 흩어져서 아이를 찾아라. 아이만 확보하면 강태규는 끝이다. 적들의 리더가 외치는 소리가 총성 사이로 들려왔다.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민호였다. 태규는 불안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몸을 던졌다. 이쪽이다. 이 겁쟁이들아. 그 시각 유진은 빌라의 주방에 도착했다. 그녀는 민호를 거대한 식자재 창고 안에 숨겼다. 절대 나오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창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녀는 싸울 준비를 했다. 그녀는 가스 밸브를 열고 전자레인지에 타이머를 맞췄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전략가가 아닌 새끼를 지키는 어미사자의 눈이었다. 찾았다. 5년 만이군, 하유진. 주방으로 들어선 것은 적들의 리더였다. 그는 5년 전 그녀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아이만 넘기면 살려주지. 그가 총구를 유진에게 겨누며 비열하게 웃었다. 유진은 식칼을 움켜쥐었다. 내 아들에게 손대려면 내 시체부터 넘어가야 할 거야. 남자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띠띠띠 전자레인지에 알람이 울렸다. 유진은 그 즉시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남자가 당황한 틈도 없이 유진이 열어둔 가스 밸브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전자레인지의 스파크와 만나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쾅! 주방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다시 이사회실, 강일환이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지금 강태규 총재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사들이 망설이며 손을 들려던 순간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의 A팀, 즉 태규의 충성파들이 들이닥쳤다. 잠깐, 그들은 회의장을 장악했다. 그리고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강일환의 얼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5년 전 강일환이 하유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음성 파일의 원본이었다. 그리고 그가 무기 밀매상들과 만나고 펜트하우스 습격을 지시하는 CCTV 영상, 그의 비밀 계좌에서 용병들에게 거액의 자금이 이체되는 내역까지. 태규와 유진이 에레보스에서 밤을 새워 정리한 모든 증거였다. 이럴 수가. 이사들은 경악했다. 강일환의 얼굴이 화면 한 구석에 다시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그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뒤로 그가 숨어있던 해외의 은신처문이 부서지며 현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강태규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안 돼, 안 돼. 강일환의 비명과 함께 스크린이 꺼졌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다시 에레보스. 화염과 연기 속에서 유진이 기침을 하며 기어 나왔다. 폭발로 쓰러진 적들의 리더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독한 년. 그가 유진에게 다시 총구를 겨누었다. 탕. 한 발의 총성이 빌라 전체를 울렸다. 남자의 가슴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가 쓰러진 곳 뒤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강태규가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유진을 향해 있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비틀거리며 식자재 창고로 달려갔다. 민호야, 강민호. 그녀가 문을 열자 민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엄마. 태규는 그 모습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두 사람을 피와 먼지 속에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전쟁은 끝났다. 지옥 같던 과거도 핏빛으로 물든 현재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에레보스의 숲은 화약 냄새와 핏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고요함으로 뒤덮여 있었다. 동쪽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강일환의 사병, 스빙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강태규의 제국을 향한 가장 치명적인 반란은 가장 처절한 전투 끝에 막을 내렸다. 그는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거칠게 움켜쥔 채 연기가 피어오르는 빌라의 잔해 속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주방에 그을린 입구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하유진이 온몸에 상처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든 강민호를 악몽처럼 껴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강인한 생명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그녀의 아들을 지켜냈다. 총재님, 최 실장이 다급하게 다가와 그의 몸을 부축하려 했다. 강일환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총재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유진 팀장님의 누명도 완벽하게 벗겨졌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승전보였지만 태규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다. 그는 최 실장의 팔을 뿌리치고 유진의 앞에 섰다. 끝났어. 태규가 쇠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피 흘리는 어깨를 지나 그의 눈동자에 멈췄다. 무엇이 끝났죠?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로 잠겨 있었다. 당신의 전쟁이, 아니면 우리의 필요성이.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들을 다시 버릴 수도 있다는 마지막 경계를 풀지 않고 있었다. 태규는 그녀의 날카로운 방어에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핏줄, 그리고 5년 전 잃어버렸던 유일한 파트너를 한꺼번에 잃을 뻔했다. 5년 전
그가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제국을 선택했어. 그리고 널 버렸지. 그의 고백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의 확인이었다. 난 내 감정이 약점이라 믿었고 강일환은 정확히 그 약점을 파고들었어. 난 증거를 믿었고 내 심장이 말하는 진실을 외면했지.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처의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인지 알 수 없었다. 그건 내 실수였어. 당신의 배신이 아니라. 유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5년 동안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다. 그래서요? 그녀가 물었다. 실수를 인정하면 이 모든 상처가 사라지나요? 민호가 겪은 이 공포가 없던 일이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태규가 단호하게 말했다. 없던 일이 되진 않겠지.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 수는 있어. 그는 유진의 어깨를 잡으려다 그녀가 움찔하는 것을 보고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잠든 민호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난 널, 그리고 내 아들을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이건 약속이 아니야. 내 생존 본능이지.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집으로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닌 간절한 제안처럼 들렸다. 유진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민호를 안은 채 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지옥 같던 밤이 끝나고 그들의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한 달 후 황금사자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황금사자의 난 이후 강태규 총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날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특유의 얼음 같은 표정을 한 채 연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5년 전보다 더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의 하유진이 함께 서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5년 전에 시작된 하나의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규의 목소리는 장내를 압도했다. 그는 강일환의 범죄 행각과 그가 어떻게 하유진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혔다. 하유진 팀장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그룹의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나의 유일한 파트너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파트너라는 단어의 무게 때문이었다. 따라서 오늘부로 하유진 씨는 황금사자그룹의 부회장으로 임명됩니다. 그 발표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태규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부회장직을 수락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출근할 것입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진이 뒤를 돌아보자 최 실장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민호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걸어오고 있었다. 민호는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와 유진과 태규의 사이에 섰다. 태규는 민호를 안아 올리는 대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보호의 손길이자 인정의 표시였다. 아이를 본 순간 총재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5년 전 갈라 파티에서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었던 그의 표정.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을 꼭 닮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께 제 아들 강민호를 소개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황금사자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강태규는 더 이상 얼음의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가족을 모두 지켜낸 승리자가 되어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따뜻한 봄날의 주말,
서울숲은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들로 붐볐다. 잔디밭 한가운데서 민호는 태규와 함께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아빠, 이쪽이에요. 민호는 이제 태규를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태규의 움직임은 여전히 서툴고 딱딱했지만 그는 아들의 공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었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부회장 결제 서류 대신 피크닉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강 총재님, 그녀가 장난스럽게 불렀다. 그렇게 뛰다간 내일 이사회에서 졸겠어요. 태규는 공을 멈추고 유진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하 부회장, 그도 맞받아쳤다. 주말에는 좀 쉬는 게 어때? 당신이 너무 유능해서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그의 말은 무뚝뚝했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옆에 앉아 물을 마셨다. 바로 그때 민호가 달려와 두 사람의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거, 민호가 작은 손으로 그림 하나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거대한 성곽 앞에서 왕 태규과 여왕 유진, 그리고 작은 왕자 민호가 손을 잡고 있었다. 태규는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민호가 시무룩하게 물었다. 태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림을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태규는 민호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여자를 동시에 품에 안았다. 5년 전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의 심장은 이제 이 두 사람의 온기로 완벽하게 녹아내려 그 어떤 용광로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을 찾았다.